모든 문제의 원인은 아버지예요. 체면을 위해서라도 제발 빠져주세요. 은주는 전화기 너머로 얼음처럼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내 눈앞에는 경비기록부에 클립으로 고정된 내 증명사진과 그 아래 칼로 새긴 듯한 붉은 글씨가 보였다. 어떠한 경우에도 출입 불가. 웨딩홀 안에서 흘러나오는 바이올린 선율이 길게 이어졌다. 마치 유리 위를 긁는 면도날처럼 날카롭고 차가웠다. 나는 숨을 한번 고르고 낮은 목소리를 유지하려 애쓰며 말했다. 내가 신부 아버지요? 그리고 오늘 이 모든 비용은 내가 지불했소. 수화기 너머로 반박자만큼의 침묵이 흘렀다. 이내 은주가 살짝 떨리면서도 단단한 목소리로 답했다. 아빠가 나타나실 필요 없어요. 아빠의 존재는 드라마를 만들 뿐이에요. 나는 붉은 글씨를 노려보며 입꼬리를 희미하게 비틀었다. 너희들은 내가 사라지길 원했지. 그렇다면 부재에도 대가가 따른다는 걸 알게 될 준비나 해라. 나는 휴대전화를 꺼내 박미란의 번호를 눌렀다. 그녀가 전화를 받자 나는 종이 위에 도장을 찍듯 한 글자 한 글자 천천히 말했다. 모든 잔금 지급을 보류하시오. 지금부터 모든 문의는 신부 측으로 정확히 16시 47분 내 휴대전화가 울릴 것이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무너지는 것은 결혼식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체면도 함께일 것이다. 아마 여러분 중 99%는 이 말을 듣고 한숨을 쉬며 좋아요나 구독을 누르지 않고 그냥 지나칠 거예요. 딸의 결혼식 날, 김영호 씨는 마포역 근처 양복점에서 빌린 양복의 옷깃을 매만지며 웨딩홀로 향하는 돌길을 천천히 걸었다. 늦가을 햇살이 검은 기와지붕 위로 금빛으로 쏟아져 내렸고 안에서 흘러나오는 현악 사중주의 선율은 마치 모든 하객을 환영하듯 부드럽게 울려 퍼졌다. 그는 축의금 봉투를 손에 꽉 쥔 채 설레는 마음을 안고 걸었다. 30년 넘게 기계 공장에서 야간 근무를 하며 버텨온 세월. 오늘 드디어 딸이 웨딩드레스를 입고 남편의 팔짱을 낀 채 버진 로드를 걷는 날이 온 것이다. 입구 앞 하객을 맞는 테이블에는 하얀 난초가 장식되어 있었고 한복을 입은 직원 몇몇이 하객들에게 허리 숙여 인사했다. 사람들은 미소를 지으며 방명록에 이름을 쓰고 축의금을 건넸다. 분위기는 격식 있으면서도 따뜻했다. 영호 씨는 천천히 그리고 단호한 발걸음으로 다가갔다. 하지만 그가 봉투를 내밀자 직원은 잠시 멈칫하더니 테이블 위에 놓인 파란색 파일을 흘끗 쳐다보았다. 뒤에 서 있던 경호원이 파일을 여러 종이 한 장을 꺼냈다. 거기에는 미리 인쇄된 명단이 있었고 위쪽에는 증명사진 한 장이 클립으로 고정되어 있었다. 그의 사진이었다. 그 아래에는 붉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어떠한 경우에도 출입 불가. 김영호 씨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안에서는 여전히 단정한 연주가 이어지고 하객들의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지만 그의 주변은 깊은 정적에 잠긴 듯했다. 종이 위의 글자들이 그의 가슴을 짓누르는 것만 같았다. 죄송합니다, 선생님. 직원이 고개를 숙이며 딱딱한 목소리로 말했다. 영호 씨는 숨을 들이마셨다. 목소리는 쉬어 있었지만 침착했다. 내가 신부 아버지요. 이 결혼식 비용은 전부 내가 지불했소. 경호원은 그의 시선을 피하며 사진이 붙은 종이를 가리켰다. 저희는 명단에 따라 처리할 뿐입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하객인 듯한 부부 한 쌍이 지나가며 무슨 일이 있는지 모른 채 그에게 가볍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그들은 청첩장을 보여주고 바로 안으로 들어갔다. 현악 사중주 소리 속으로 사라지는 그들의 뒷모습은 그의 외로움을 더욱 깊게 만들었다. 청첩장이 없으면 들어갈 수 없습니다. 경호원이 반복해서 말했다. 그는 휴대전화를 꺼내 지난주 은주에게서 온 메시지를 보여주었다. 아빠, 25일, 일산 웨딩홀. 직원은 고개를 저을 뿐이었다. 안 됩니다, 선생님. 메시지는 공식 청첩장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평생을 지키며 살아온 절차라는 것이. 오늘 그에게
비수가 되어 돌아왔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는 은주의 번호를 눌렀다. 신호음이 3번, 4번 울렸다. 이윽고 딸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떨림없이 단호한 목소리였다. 아빠, 죄송해요. 이건 모두의 결정이에요. 오늘은 제 날이에요. 저는 어떤 소란도 원치 않아요. 모두의 결정? 그는 한 글자 한 글자 칼에 베이는 듯한 고통으로 되뇌었다. 수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다. 이내 은주가 다급한 목소리로 빠르게 말했다. 나중에 설명할게요. 하지만 오늘은 들어오지 마세요. 그리고 전화는 끊어졌다. 영호 씨는 까맣게 변한 휴대전화 화면을 응시했다. 주변의 소음이 멀어지고 멀리서 들려오는 음악 소리만이 조롱처럼 귓가에 맴돌았다. 그는 그 자리에 서서 나이 때문이 아니라 친딸에게서 맞은 보이지 않는 뺨 때문에 어깨가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그는 테이블을 내리치거나 소리를 지르는 대신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한 걸음. 그리고 또 한 걸음. 경호원이 그의 시선을 피하며 살짝 고개를 숙였다. 영호 씨는 양복 옷깃을 다시 한번 매만지고는 등을 돌렸다. 그는 천천히 계단을 내려갔다. 눈앞에는 은행나무 잎이 노랗게 떨어져 돌길 위를 나뒹굴고 있었다. 그는 속으로 생각했다. 너희들이 나의 부재를 원했으니 이 부재의 대가가 얼마인지 알게 될 것이다. 햇살이 기울어지며 그의 그림자가 땅 위로 길게 늘어졌다. 앙상했지만 고닫다. 울부짖음도 눈물 한 방울도 없었다. 주차장으로 향하는 길 위에는 그의 구둣발 소리만이 규칙적으로 울릴 뿐이었다. 등 뒤에서는 결혼식장 입구가 여전히 환하게 빛나고 있었고 사회자의 목소리가 하객들의 입장을 재촉하며 울려 퍼졌다. 하지만 그가 향하는 곳에는 차가운 가을바람만이 귓가를 스칠 뿐이었다. 김영호 씨는 손안의 봉투를 꽉 쥐었다. 땀으로 축축해진 봉투의 한쪽 모퉁이가 젖어 있었다. 그는 그것을 다시 양복 안주머니에 넣고 발걸음을 계속했다. 그의 눈에 불꽃이 일었다. 그것은 통제력을 잃은 분노의 불꽃이 아니었다. 강철을 단련하기 위해서는 거센 불을 거쳐야 한다는 것을 잘 아는 늙은 기술자의 눈에 깃든 불꽃이었다. 김영호 씨는 웨딩홀에 일찍 도착했다. 시계는 오후 3시를 가리키고 있었고 예식은 4시에 시작될 예정이었다. 그는 안으로 들어가기 전 잠시 밖에서 심호흡을 할 시간이 필요했다. 주차장은 빽빽하게 들어차 있었다. 번쩍이는 세단들이 질서정연하게 주차되어 있었고 번호판은 대부분 서울과 경기 지역의 것이었다. 그의 차는 낡고 페인트가 군데군데 벗겨져 있었으며 시동을 끄자 덜컹거리는 소리를 냈다. 그는 개의치 않았다. 시동을 끈 채 잠시 더 앉아 백미러를 보며 넥타이를 바로잡았다. 공장에서 함께 일했던 옛 동료에게 빌린 넥타이였다. 짙은 파란색 줄무늬가 양복과는 잘 어울리지 않았지만 단정해 보이기엔 충분했다. 그는 속으로 다짐했다. 은주가 아빠가 온 것만 보면 돼. 그걸로 충분해. 차에서 내리자 입구 근처에 서 있는 몇몇 중년 남성들이 보였다. 아마도 신랑 준호의 동료들인 듯했다. 그중 한 명이 돌아보다가 그를 알아보고는 눈에 놀란 기색을 띄었다. 김 선생님, 정말 오셨네요? 그의 목소리에는 당혹감이 섞여 있었다. 마치 그의 등장이 예상 밖의 일이라는 듯이 영호 씨는 희미하게 웃었다. 신부 아버지가 안 오면 누가 오겠소? 남자는 어색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이더니 서둘러 친구들에게로 몸을 돌려 대화를 이어갔다. 하지만 그의 시선은 여전히 영호 씨를 향해 힐끔거렸다. 영호 씨는 발걸음을 계속했다. 마음이 조금 가라앉았지만 그는 스스로를 안심시켰다. 아마 예전보다 늙고 초췌해 보여서 놀랐을 거야. 그래, 그뿐일 거야. 그는 직원들이 커다란 흰 난초 화분을 밀어넣고 있는 옆 로비를 지나쳤다. 은은한 꽃향기가 풍겨왔지만 그의 시선은 가지에 매달린 가격표에 멈췄다. 꽃 장식 비용 700만 원.
그는 그 숫자를 똑똑히 기억했다. 3주 전 꽃집에 그 금액을 송금한 사람이 바로 자신이었기 때문이다. 그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며 미소 지었다. 꽃값 700만 원, 밴드일 200만 원, 케이터링 사역 10,000원. 전부 내 통장에서 한 푼도 빠짐없이 나갔지. 그때 복도에 서 있는 남동생의 아내, 즉 재수 씨를 발견하고 그는 걸음을 멈췄다. 그녀는 휴대전화를 들고 누군가와 통화하고 있었지만 고개를 들어 그를 보자 눈빛이 순간 굳어졌다. 이내 그녀는 서둘러 미소를 지으며 손을 흔들었다. 아주버님 오셨어요? 몸은 괜찮으세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럭저럭 오랜만이네. 그녀는 어색하게 웃더니 이 어색한 분위기를 구해줄 사람이라도 찾는 듯 주위를 두리번거렸다. 친구가 와서 먼저 가봐야겠어요. 나중에 봬요. 그녀의 모습은 문 뒤로 빠르게 사라졌다. 영호 씨는 잠시 말없이 서 있었다. 준호 동료의 당황한 눈빛, 재수 씨의 순간적인 경직, 그리고 정말 오셨네요? 라는 질문까지 작은 조각들이 그의 마음속에서 합쳐지고 있었다. 그는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느꼈지만 애써 그 생각을 머릿속에서 밀어내려 했다. 그는 양복 안주머니에서 작은 종이 한 장을 꺼냈다. 꽃 700원, 밴드 12 0 0원, 케이터링 40,000원, 기타 약 5,000원, 총합 64,000원. 그는 종이를 반듯하게 펴서 다시 접어 안주머니에 넣었다. 괜찮아. 나는 내 책임을 다했어. 소외감을 느낄 이유가 없어. 멀리서 사회자가 마이크를 테스트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하객 여러분, 잠시 후 예식이 시작됩니다. 목소리는 고르게 울려 퍼졌지만 그에게는 어딘가 공허하게 들렸다. 그는 늦가을의 희미한 햇살 아래 서서 길게 늘어선 차들과 들뜬 표정으로 지나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속으로 되뇌었다.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자. 그냥 안으로 들어가서 웨딩드레스를 입고 웃는 은주를 보면 그걸로 된 거야. 하지만 어디선가 낯선 이들의 눈초리 속에서, 어색한 미소 속에서 그는 아직 말해지지 않은 진실을 가리는 얇은 막이 존재하는 것을 느꼈다. 그는 두 손을 꽉 쥐고 심호흡을 한 뒤 입구를 향해 발걸음을 옮겼다. 웨딩홀 정문은 흰 천으로 뒤덮여 있었고 장미덩굴이 아치형으로 감싸고 있었으며 노란 조명이 환하게 쏟아져 나왔다. 하객들이 줄지어 안으로 들어갔고 손에는 신랑 신부의 이름이 금박으로 반짝이는 청첩장이 들려 있었다. 안에서는 현악 사중주 연주가 일정하고 맑은 선율로 흘러나왔다. 영호 씨는 양복조끼 주머니를 꽉 쥐고 계단을 올랐다. 검은 양복을 입은 경호원 한 명이 가죽 표지 수첩을 들고 다가왔다. 죄송합니다. 청첩장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그는 미소를 지으며 휴대전화를 꺼냈다. 화면에는 은주가 가족단체 카톡방에 보낸 결혼식 날짜, 시간, 장소가 선명하게 떠 있었다. 내가 신부 아버지요. 여기 정보 다 있어. 경호원은 여전히 정중한 말투를 유지했지만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죄송합니다만 저희는 도장이 찍힌 종이 청첩장만 받고 있습니다. 신부님 댁에서 미리 전달받은 규정입니다. 영호 씨는 미간을 찌푸리며 21번 고르고는 화를 억눌렀다. 내 딸이요. 이 결혼식 비용 전부를 내가 지불했소. 명단을 확인해 보시오. 내 이름이 있을 거요. 경호원이 동료를 흘끗 쳐다보았다. 다른 직원이 파란색 서류철을 열었다. 각 페이지는 은색 핀으로 깔끔하게 칠해져 있었다. 그의 손가락이 몇 줄을 훑어내리다 멈추더니 페이지 한 장을 꺼내 보였다. 영호 씨는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순간 그의 주변 세상이 고요해졌다. 흰 종이 위! 그의 증명사진 바로 아래에 굵은 글씨로 적혀 있었다. 김영호 출입금지. 어떠한 경우에도 지난달 가족 바비큐 파티에서 찍힌 사진 속 그의 표정은 조금 지쳐 보였고 입꼬리는 처져 있었다. 그 사진은 마치 냉혹한 봉인처럼
명단 맨 위에 클립으로 고정되어 있었다. 그의 머릿속에서 바이올린 소리, 하객들의 웃음소리, 바닥을 울리는 구두 소리, 모든 것이 둔탁하고 먹먹한 소음으로 부서져 내렸다. 오직 어떠한 경우에도라는 6글자만이 기억에 깊이 새겨졌다. 그는 마른 침을 삼키며 애써 평온한 목소리를 유지하려 했다. 무슨 착오가 있는 것 같은데? 이건 분명 내 딸의 뜻이 아닐 거요. 경호원은 안타까운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지만 꿈쩍도 하지 않았다. 죄송합니다. 가족분들께서 직접 내리신 지시입니다. 저희가 달리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영호 씨는 한 걸음 물러섰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그는 억지로 참아냈다. 그는 휴대전화를 꺼내 은주의 번호를 눌렀다. 신호음이 1번, 2번 울렸다. 아빠? 저 지금 너무 바빠요. 사진 찍고 메이크업 받고 할 말 있으면 빨리 하세요. 영호 씨는 힘겹게 숨을 내쉬었다. 은주야, 아빠가 입구에 있는데 못 들어오게 한다. 심지어 아빠 사진을 붙여놓고 어떠한 경우에도 출입금지라고 써놨어. 이게 대체 무슨 일이니? 설명 좀 해다오. 수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다. 이내 뒤편에서 재촉하는 사회자의 목소리와 함께 은주의 당황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아, 그거 저희가 상의해서 결정한 거예요. 그게 드라마를 줄이는 방법이라고 다들 생각했어요. 오늘은 제 날이잖아요. 아빠도 아시죠? 저 골치 아픈 상황은 피하고 싶어요. 영호 씨는 휴대전화를 꽉 쥐었다. 그의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았다. 드라마? 내가 네 아빠다. 뭘 드라마라고 부르는 거냐? 어색하고 다급한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아빠, 제발 더 힘들게 하지 마세요. 저 바빠요. 다들 기다리고 있어요. 제발 오늘 하루만 저를 좀 내버려 두세요. 그리고 전화는 뚝 끊겼다. 그는 어두워진 화면을 응시하며 가만히 서 있었다. 마음속에서 무언가 소리 없이 끊어졌다. 폭발하는 분노도 흐트러진 슬픔도 아니었다. 그저 차가운 얼음막이 조용히 닫히는 느낌이었다. 영호 씨는 고개를 들었다. 눈앞에서는 하객들이 계속해서 웃고 떠들며 청첩장을 내밀고 환대받으며 안으로 들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신부의 아버지이자 모든 꽃 한 송이, 모든 악보 한 장, 모든 음식 한 접시의 값을 치른 그는 이방인처럼 울타리 밖에 서 있었다. 그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한 걸음 물러섰다.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소리 지르지도 않았다. 저항하지도 않았다. 그저 조용히 등을 돌려 입구를 떠났다. 계단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려갈 때마다 그의 구두 소리가 돌바닥 위에서 규칙적으로 울렸다. 그 소리는 안에서 울려 퍼지는 흥겨운 음악 소리와 섞이는 듯 하면서도 명확히 분리되어 있었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한 문장만이 맴돌았다. 그들은 내가 이날에 사라지길 원했다. 그렇다면 이 부재에도 대가가 따른다는 것을 알게 해주마. 짧고 단호한 철컥 소리와 함께 차문이 닫혔다. 서류 캐비닛을 닫는 듯한 냉정한 소리였다. 그 순간 바깥의 소란스러움, 애달픈 현악 사중주 선율, 하객들의 활기찬 대화, 울려 퍼지는 사회자의 마이크 테스트 소리 이 모두 차단되었다. 나의 낡은 차 안은 순식간에 완벽한 방음 공간이 되었다. 거친 내 숨소리 외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나는 그 상태로 잠자코 앉아 있었다. 마치 마라톤을 완주한 사람처럼 온몸에 힘이 빠져 의자에 무너져 내렸다. 등이 갈라진 가죽 시트에 달라붙었고 땀 냄새가 차의 낡은 냄새와 뒤섞였다. 밖에서 들려오던 결혼식 음악은 더 이상 들리지 않았지만 내 머릿속에서는 그 선율이 계속 울려 퍼졌다. 어떠한 경우에도 나는 눈을 감았다. 눈꺼풀이 파르르 떨렸다. 명단 맨 위에 클립으로 고정된 내 얼굴 사진, 굵게 인쇄된 글자, 경호원의 차가운 눈빛. 그리고 아빠, 힘들게 하지 마세요. 오늘은 제 날이에요. 라던 은주의 다급한 목소리. 처음에는 심장이 싸움터의 북처럼
미친 듯이 울려댔다. 가슴은 불이라도 붙은 듯 뜨거웠다. 숨을 쉴 때마다 막다른 절벽에 몰린 사람처럼 숨이 가쁘고 불규칙했다. 나는 핸들을 꽉 쥐었고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렸다. 난생 처음으로 타인이 아닌 내 혈육에게서 배제당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하지만 그 타는 듯한 열기 속으로 차 안의 에어컨이 차가운 바람을 뿜어냈다. 나는 바람 세기를 조절했고 차가운 공기가 얼굴의 정면으로 쏟아졌다. 점차 숨결이 느려졌다. 가쁘던 호흡이 길어졌고 무겁던 호흡이 규칙적으로 변했다. 마치 시뻘겋게 달아오른 쇠를 물에 담가 천천히 식히는 과정과도 같았다. 그 치익하는 소리는 밖으로 들리지 않았지만 내 안에서는 분명하게 울렸다. 나는 눈을 뜨고 백미러를 보았다. 거울 속의 남자 희끗한 머리, 검게 탄 피부, 푹 꺼진 눈과 나를 마주보고 있었다. 그 순간 그 얼굴은 처량하면서도 낯설었다. 나는 손을 들어 짙은 파란색 줄무늬 넥타이를 바로잡았다. 이미 반듯했지만 질서를 되찾기 위한 무언가가 필요했다. 내가 여전히 나 자신을 통제하고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키기 위한 작은 의식이었다. 나는 거울 속 내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무언가 달라져 있었다. 분노가 사라지고 고통이 사라졌다. 그 자리에는 산불이 지나간 뒤 얼어붙은 땅처럼 차가운 공백만이 남아 있었다. 그래. 그들이 이 판에서 나를 제외하고 싶다면 떠나주지. 하지만 무의미하게 조용히 사라지지는 않을 것이다. 나는 휴대전화를 꺼냈다. 어둑한 차 안에서 화면이 눈부시게 빛났다. 연락처 목록에는 수십 개의 이름이 떠올랐다. 공장의 옛 동료들, 한강 낚시 모임 친구들, 오랫동안 연락하지 않은 몇몇 친척들. 나는 그 이름들을 모두 지나쳤다. 그러다 익숙한 이름 하나에서 손가락이 멈췄다. 박미란, 미란 씨. 나보다 10살 많은 중년 여성으로 10년 가까이 함께 일한 회계 담당자였다. 그녀는 나를 제외하고 이 결혼식에 들어간 모든 비용을 속속들이 아는 유일한 사람이었다. 꽃부터 밴드, 케이터링까지 모든 계약서가 그녀의 손을 거쳤다. 간단히 말해 그녀는 자금의 흐름을 쥐고 있는 사람이었다. 나는 화면 속 그녀의 이름을 바라보았다. 그러자 머릿속에 과거의 익숙한 이미지가 떠올랐다. 공장 안에 거대한 배전반, 수십 개의 차단기 스위치들이 켜져 있었고 스위치를 내릴 때마다 철컥 소리가 났다. 단 한 번의 조작, 전류의 차단만으로 모든 기계가 침묵했다. 나는 깊이 숨을 들이마셨다. 지난 수십 년간 나는 네 좋은 날을 위해 모든 스위치를 올려왔다. 이제 너희가 나를 밀어냈으니 내가 직접 그 스위치를 내릴 차례다. 나는 바로 전화를 걸지 않았다. 휴대전화를 무릎 위에 올려두고 꼼짝 않고 앉아 귀를 기울였다. 침묵 속에서 많은 것이 들려왔다. 에어컨의 웅 하는 소리, 내가 움직일 때마다 삐걱거리는 가죽 시트 소리, 그리고 이제는 불규칙한 박동을 멈추고 단단하고 일정하게 뛰는 내 심장 소리까지. 나는 다시 눈을 감았다. 어둠 속에서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은 은주의 얼굴이 보였다. 환한 미소가 아니었다. 시선을 피하는 얼굴. 그리고 아빠, 제발 힘들게 하지 마세요. 오늘은 제 날이에요. 라고 반복하는 입모양. 나는 자문했다. 오늘은 아빠의 날이기도 하지 않았나? 평생을 기다리고 한 푼 두 푼 모아 이날을 현실로 만들어준 아빠의 날 말이다. 대답은 즉각적이고 명확하게 떠올랐다. 아니었다. 내 딸에게 나는 그저 그림자일 뿐이었다. 그리고 오늘 그들은 그 그림자마저 깨끗이 지우고 싶어 했다. 그 생각은 차갑게 식은 강철처럼 단단해졌다. 나는 눈을 떴다. 나는 통화 버튼 위로 손가락을 올렸다. 영화의 슬로모션 장면처럼 느린 동작이었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고 엄지손가락이 터치스크린 위를 천천히 움직였다. 1초가 흐를 때마다 나는 굴욕당한 아버지의 역할에서 벗어나 상황을 조종하는 자의 역할로 들어서고 있음을 분명히 느꼈다. 엄지손가락이 초록색 원에 닿는 순간
나는 멈췄다. 심장이 빠르지 않게 그러나 묵직하게 한 번 뛰었다. 나는 버튼을 눌렀다. 휴대전화가 울렸다. 신호음이 한 번, 두 번, 세 번. 귀에 들리는 신호음 하나하나가 차단기가 내려가는 소리처럼 들렸다. 철컥, 철컥, 철컥. 네 번째 신호음이 울렸을 때 수화기 너머에서 목소리가 들려왔다. 여보세요? 김 사장님? 예식장에 안 계세요? 미란 씨의 목소리는 차분했고 조금 놀란 듯했지만 당황하지는 않았다. 여전히 수많은 거래처를 쩔쩔매게 했던 그 프로다운 목소리였다. 나는 등을 곧게 펴고 백미러를 보았다. 거울 속의 남자도 등을 폈고 시선은 정면을 향했으며 넥타이는 반듯했다. 마치 나 자신과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는 것 같았다. 나는 건조하고 낮고 단단한 목소리로 답했다. 미란 씨, 준비하세요. 이제 우리가 스위치를 작동시켜야겠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흐르더니 만년필 뚜껑이 딸깍하고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그 소리를 들으며 눈을 감고 나 자신에게만 들릴 정도로 속삭였다. 저 파티는 아마 계속 화려하겠지. 하지만 이 순간부터 그 불빛은 예전처럼 밝지 못할 것이다. 아비가 차단기를 내렸으니까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나는 더 이상 희생자가 아니었다. 나는 방금 시작 버튼을 쥔 사람이 되었다. 그리고 내가 그 버튼을 누르기로 결정했을 때 나를 걸어다니는 지갑으로 여겼던 모든 이들은 깨닫게 될 것이다. 어둑한 차 안. 휴대전화 화면에서 새어나온 연푸른 빛이 내 손등의 핏줄을 비쳤다. 에어컨 바람이 꾸준히 차갑게 불어와 관자놀이에 맺힌 땀방울을 말렸다. 나는 박미란이라는 이름을 응시했다. 바깥에서는 현악 사중주 소리가 여전히 얇은 비단처럼 공기 중에 스며들고 있었지만 여기 낡은 차 안에서는 모든 소리가 단단한 덩어리처럼 압축되었다. 나는 전화를 걸었다. 벨이 한 번, 두 번, 세 번 울렸다. 이내 중년 여성의 맑고 또렷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여보세요, 김 사장님? 예식장에 안 계세요? 주차장이요. 미란 씨, 오늘 결혼식 관련 계약서 전부 지금 당장 확인해줘요. 자금 흐름을 정확히 확인해야겠소. 계약금은 이미 지불됐고 잔금은 월요일 자동 이체. 수화기 너머로 장부를 뒤적이는 소리, 키보드 누르는 소리가 들렸다. 숫자를 확인할 때마다 책상 모서리를 자로 긁던 그녀의 오래된 습관적인 소리마저 들렸다. 네. 웨딩 항목 열어보겠습니다. 여기 있네요. 그녀는 빠르지만 또렷하게 말했다. 계약금 지불 내역. 웨딩홀 30%, 케이터링 20%, 플라워 15%, 포토밴드 10%, 나머지 잔금 약 4천만 원은 월요일 오전 9시 자동 이체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취소하지 않으면 은행에서 일정대로 자동 인출될 겁니다. 나는 눈을 감고 고개를 살짝 끄덕였다. 그 숫자들을 내가 직접 결제했기에 잘 알고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마치 배전반의 스위치 목록을 읽는 것처럼 다시 듣고 싶었다. 바로 그 후에 내리기 위해서. 미런 씨. 나는 천천히 말했다. 잔금 지급을 전부 보류하시오. 한 푼도 빠짐없이. 수화기 너머의 침묵은 숨 한 번 들이쉬는 길이었다. 이내 그녀는 목소리를 낮추며 완전히 업무 모드로 전환했다. 계약 근거는요? 제11조. 나는 즉시 답했다. 잔금 지급은 행사 종료 및 서비스 검수 완료 후. 나는 아직 검수를 승인하지 않았소.
내 서명 없이는 잔금 지급도 없을 것이오. 그녀는 펜으로 책상을 3번 두드렸다. 마침표처럼 깔끔한 소리였다. 알겠습니다. 각 업체에 지급 보류 지금유 메모를 작성하겠습니다. 이메일과 팩스도 함께 보낼까요? 보내시오. 3가지 채널 모두 전화 통보, 서면 확인, 이메일, 그리고 계약서상의 팩스 번호로. 이메일 제목은 지급 보류 통지, 김은주, 박준호 예식 잔금. 내용은 짧게 제11조 조항을 인용하고 검수전 지급 불가를 명시하시오. 추가 설명은 필요 없소. 나는 잠시 멈췄다가 말을 이었다. 방금 갈아낸 강철날처럼 단단한 목소리였다. 16시 30분부터 전화를 시작하시오. 모두에게 같은 스크립트로. 잔금 지급은 행사 종료 및 검수 후입니다. 오늘 지급은 불가합니다. 문의는 신부 측으로 부탁드립니다. 기계처럼 말하시오. 감정 없이 매분마다 기록을 남기고. 수화기 너머로 펜 뚜껑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작고 딸깍 하는 소리였지만 마치 어떤 항목이 결정된 듯 들렸다. 사장님. 그녀는 목소리를 부드럽게 낮추었다가 1초간 멈칫했다. 사장님, 정말 확실하세요? 오늘은 은주 아가씨의 날입니다. 만약 보류하면 업체들에서 다시 전화가 오거나 심지어 압력을 가할 수도 있습니다. 그들이 전화할 것을 알고 있소. 그리고 그들은 그래야만 하오. 나는 말했다. 하지만 모든 연락은 신부 가족에게 돌리시오. 답변 내용은 바꾸지 마시오. 문의는 신부 측으로. 그들은 명단을 건네주었고 내 사진을 입구에 어떠한 경우에도라고 적어 붙여놓았소. 그러니 모든 질문도 그쪽으로 돌아가게 하는 것이 공정할 것이오. 어떠한 경우에도라는 말이 차가운 칼날처럼 내 목구멍을 스쳐 지나갔다. 맞은편에서 미란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잠시 후 그녀는 아주 작은 한숨을 내쉬었다. 알겠습니다. 대시보드 위에 시계를 보았다. 16시 18분. 남은 시간은 12분. 같은 건물 어딘가에서는 사람들이 분주하게 커튼을 고치고 의자를 다시 놓고 서둘러 늦겠어라며 서로를 재촉하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낡은 차 안에서 작은 시침이 움직이는 것을 응시할 뿐이었다. 명단을 다시 한번 읽어주시오. 나는 말했다. 빠뜨리지 않도록. 명진 웨딩홀 그랜드 볼룸 강 매니저님. 케이터링. 라연 케이터링. 오 담당자님. 담당자님. 그리고 님는 공장 가멘 강종 티쇼 근재계 플라워 화사화훼 차 팀장님. 포토 더라이트 스튜디오 한 실장님. 밴드 라운 콰르텟 마상훈 팀장님. 나는 말했다. 나눠서 하시오. 미란 씨는 먼저 이곳에 전화하시오. 웨딩홀, 케이터링, 플라워, 포토. 16시 40분에는 밴드에 전화하시오. 이 순서는 의도적인 것이오. 미란 씨는 즉시 내 의도를 알아차렸다. 웨딩홀과 케이터링은 예식의 두 기둥이다. 이 두 곳이 흔들리면 나머지도 따라 흔들릴 것이다. 그녀는 수첩에 일직선을 그었다. 16시 30분, 16시 40분, 4곳 연락, 16시 40분, 16시 45분, 밴드 연락, 은행의 자동 이체 취소도 지금 바로 통보해야 할까요? 그래야지. 첫 번째 업체와 통화 후 은행 RM에게 전화하시오. 월요일 자동 이체건에 대한 지급 정지 지시를 내리고 제11조 및 검수 전 상태를 명시하시오. 시스템에 기록하고 이메일로 확인해달라고 요청하시오. 알겠습니다. 바깥에서는 바람이 은행나무 사이를 스치고 지나갔다. 잎사귀들이 서로 부딪히며 종이 스치는 소리를 냈다. 나는 그 소리를 더 잘 듣기 위해 창문을 아주 조금 내렸다. 그것은 나에게 돈의 흐름을 바꾸는 와중에도 여전히 평온한 것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었. 미란 씨. 나는
다시 한번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더 천천히. 만약 업체들이 구체적인 이유를 묻는다면 우리는 감정이나 가족에 대해 말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즉시 답했다. 오직 검수전 지급 불가라는 문장만 말합니다. 그들이 강요하면 조항을 인용한 이메일을 보낼 것이고 위협하면 신부 측에 연락하라고 넘길 겁니다. 논쟁은 피하겠습니다. 그녀는 볼 수 없었지만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바로 그거요. 이예마고 아하마고 아고 셰마고 아고 아고 셰마고 아고 아고 셰마고 아고 셰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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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시 27분. 마지막 3분은 영원처럼 느껴졌다. 나는 가죽 시트에 몸을 기댄 채 에어컨의 웅웅거리는 소리를 들었다. 차가운 평온함이 가슴속으로 스며들어 이전의 분노를 대신했다. 나는 알고 있었다. 불과 몇 분 후면 돈의 밸브가 잠길 것이다. 소리 지를 필요도 얼굴을 붉힐 필요도 없다. 계약 조항에 따라 절차에 따라 16시 30분. 미란 씨가 시간을 소리내어 읽었다. 마치 발사 시각을 알리듯이 지금부터 전화하겠습니다. 걸으시오. 나는 변함없는 목소리로 답했다. 나는 휴대전화를 스피커 모드로 바꾸어 대시보드 위에 올려놓았다. 뚜, 뚜 하는 소리가 이어지다. 안내 데스크 직원의 여성 목소리로 연결되었다. 미란 씨는 아주 짧고 간결하게 자신을 소개했고 곧바로 본론으로 들어갔다. 여기는 김영호 측 회계 담당 박미란입니다. 잔금 지급 건으로 연락드렸습니다. 오늘 지급은 불가합니다. 문의는 신부 측으로 부탁드립니다. 예. 네, 손님. 오늘은 결혼식 날인데 저희가 웨딩홀 측 목소리가 당황스러워했다. 검수전 지급 불가. 미란 씨는 마치 도장을 찍듯 반복했다. 5분 내로 이메일 팩스로 서면 확인 보내드리겠습니다. 처리 방향은 신부 측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통화 시각 16시 31분 기록합니다. 그녀는 전화를 끊었다. 펜으로 한 줄을 그었다. 16, 30일 웨딩홀. 통지 완료. 두 번째 통화. 케이터링. 다시 같은 스크립트였다. 잔금 지급은 행사 종료 및 검수 후입니다. 오늘 지급은 불가합니다. 문의는 신부 측으로. 저희는 거의 다 세팅했는데 지금? 검수전 지급 불가. 이메일 발송 중입니다. 3분 내로 팩스 발송됩니다. 16, 33 케이터링 통지 완료. 세 번째 통화. 플라워. 오늘 지급 불가. 문의는 신부 측으로. 16, 36 플라워. 네 번째 통화. 포토. 검수전 지급 불가. 16, 38 포토. 예스테라 까마마. 내 머릿속에서는 각 기록이 하나의 스위치가 내려가는 소리였다. 홀, 주방, 백스테이지, 스튜디오 각 구역의 불이 하나씩 꺼졌다. 바깥에서는 여전히 웃음소리가 시끄러웠다. 그들은 아직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고 있었다. 누군가 돈 얘기를 꺼내기 시작하면 그제야 느끼게 될 것이다. 16시 40분. 미란 씨가 말했다. 그녀가 전화를 걸었다. 수화기 너머로 차분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안녕하세요. 라온 콰르테 팀장 마상훈입니다. 박미란입니다. 그녀가 자신을 소개했다. 오늘 잔금 지급은 불가합니다. 검수전 지급 불가. 모든 연락은 신부댁으로 넘기겠습니다. 상대편은 정확히 1초간 침묵하더니 상훈 씨가 천천히 말했다. 네, 알겠습니다. 저도 멤버들에게 알려야 하니 이메일로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지금 첫 세트를 연주 중인데 혹시 철수해야 한다면 정확한 시간을 알려주십시오. 철수를 요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미란 씨가 무감정하게 답했다. 저는
다만 지급 상태를 통보할 뿐입니다. 이후의 결정은 신부 측에 달려 있습니다. 시각 16시 42분 기록합니다. 그녀는 전화를 끊고 아주 작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다시 휴대전화를 들었다. 은행입니다. 월요일 자동이체 정지 요청하겠습니다. 나는 전문적인 용어들을 들었다. 은행 직원이 시스템의 메모 추가 확인, 이메일 확인서 발송 예정이라고 확인하는 소리까지. 16시 44분. 미란 씨는 전화를 끊으며 시간을 소리내어 말했다. 그녀는 다시 한번 펜으로 딱 소리를 내며 확인 완료를 찍었다. 16시 끝났습니다. 그녀가 말했다. 모든 업체에 통보 완료했습니다. 이메일과 팩스 발송 중입니다. 이메일에는 제11조 조항을 첨부했습니다. 임시 기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16-31 웨딩홀, 16-33 케이터링, 16-36 플라워, 16-38 포토, 16-42 밴드, 16-44 은행. 기록 사진은 지금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만도라이도 잉고고 타이포. 화면 위에 알림이 떴다. 사진 파일 1개. 그녀의 필체는 깔끔했고 약간 기울어져 있었으며 마치 강철판 위의 칼날처럼 정교했다. 나는 확대하여 한 줄 한 줄 읽었다. 마음이 가라앉았다. 안도감이 아니었다. 얼음 덩어리가 막 놓인 수면처럼 잔잔해지는 기분이었다. 잘했소. 나는 말했다. 전화기를 가까이 두시오. 그들이 다시 전화할 것이오. 하지만 스크립트는 바꾸지 마시오. 검수전 지급 불가와 문의는 신부 측으로를 강조하시오. 사장님. 미란 씨가 망설이다가 조용히 물었다. 죄송하지만 입구에서 사장님께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나는 등받이에 기댄 채 창밖의 나무들을 바라보았다. 잎사귀들은 여전히 한가롭게 떨어지고 있었다. 나는 보고서를 읽듯 답했다. 내 사진을 명단에 붙여놓았더군. 사진 아래에는 붉은 글씨로 어떠한 경우에도라고 적혀 있었소. 딸에게 전화했더니 제 날이니 힘들게 하지 말라더군. 그뿐이요. 아야이 데로 데이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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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세로. 소화기 너머로 그녀는 침묵했다. 이내 길고 조용한 한숨을 내쉬었다. 마치 자기 자신에게 말하듯 충분한 근거네요 라고 중얼거렸다. 나는 고맙소라고 말하지 않았다. 그런 말은 지금 상황에서 어울리지 않았다. 나는 그저 시계를 보았다. 16시 47분. 내 휴대전화가 요란하게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벨이 울리도록 내버려 두었다. 이내 멈췄다. 곧바로 다시 벨이 울렸다. 화면에 이름이 떴다. 은주. 딸의 이름이 밝게 빛나는 것이 눈에 밝히듯 따가웠다. 차 안에서는 에어컨 바람이 여전히 고르게 불고 있었다. 나는 휴대전화를 대시보드에 뒤집어 놓았다. 벨은 여전히 울렸지만 플라스틱 표면에 막혀 날카로운 소리가 덜했고 마치 소미불에 막힌 문 두드리는 소리처럼 들렸다. 사장님? 미란 씨가 작게 물었다. 계속 대기할까요? 전화가 빗발칠 겁니다. 대기하시오. 나는 말했다. 두 문장을 유지하시오. 검수전 지급 불가와 문의는 신부 측으로. 다른 말은 덧붙이지 마시오. 알겠습니다. 오늘 밤. 나는 덧붙였다. 미란 씨는 일찍 퇴근하시오. 내일 오전 8시. 종합 보고서를 보내시오. 발송된 이메일, 수신된 팩스, 상세통화 기록, 그리고 은행 확인서. 우리는 계약 조건을 이행하는 것이오. 네? 그녀가 답했다. 목소리는 이미 강철처럼 단단해져 있었다. 말씀의 의미를 알겠습니다. 나는 소리 없이 희미하게 웃었다. 이런 상황에서 말씀의 의미를 알겠습니다라는 한마디는 어떤 구호보다 더 큰 가치를 가졌다. 우리는 전화를 끊었다. 차 안에는 선풍기 소리, 차 지붕에 스치는 나뭇잎 소리, 그리고 방금 멈춘 벨 소리만이 남았다.
바깥에서는 아마 사회자가 하객들에게 자리에 앉으라고 권하고 있을 것이고, 사진사는 ISO를 조절하고 있을 것이고, 신랑 어머니는 집안 체면을 속삭이고 있을 것이다. 나는 더 이상 그런 말들과는 상관없는 사람이었다. 나는 다시 휴대전화를 열어 미란 씨의 기록 파일을 보았다. 시간 기록들은 마치 철제 대들보에 밝힌 모처럼 견고하게 박혀 있었다. 각 숫자는 고정점이었고 거기서부터 다른 흐름들이 가지를 뻗어 나갈 것이다. 업체들의 항해 전화, 당황한 웨딩홀 매니저, 돈은 어디 있냐고 묻는 케이터링 직원, 확인 이메일은 어디 갔냐고 독촉하는 밴드, 은행에서 보내는 지급 정지 확인서. 이 모든 것이 하나의 방향으로 흘러갈 것이다. 신부 가족에게로. 나는 화면을 캡처해서 저장했다. 과시하기 위함이 아니었다. 전원이 꺼진 시간을 기억하기 위함이었다. 모든 시스템에는 단 하나의 차단기가 필요하다. 사람들은 내가 그저 휴대전화만 가지고 있다고 생각할 것이다. 아니, 나는 계약 조항을 가지고 있다. 나는 좌석에 기대어 눈을 감았다. 더 이상 화가 치밀어 오르지 않았다. 소리 지르고 싶지도 않았다. 차가움이 나를 붙잡고 있었다. 얇은 강철 갑옷처럼. 나는 옛날에 바로 나 자신과 공장 배전반 앞에 서서 선반기계가 엇나간 소리를 낼 때 차단기를 내렸던 것을 떠올렸다. 그때 젊은 직공들은 하던 일을 멈추고 올려다보았다. 잠시 당황스러워했지만 기계를 조정해야 한다는 것을 알기에 이내 이해했다. 오늘도 마찬가지다. 눈부신 결혼식에도 조정이 필요하다. 휴대전화가 작게 울렸다. 새 이메일. 나는 열었다. 은행 지급 정지 지시 확인. 내용은 간결했다. 지급 대리인의 요청에 따라 월요일 자동이체 건계약 번호 2일시 정지되었습니다. 변경이 필요하시면 확인 부탁드립니다. 나는 confirmed 한 단어를 답장으로 보냈다. 황혼이 주차장에서 물러나기 시작했다. 하늘에는 얇은 구름 조각이 석양에 물들어 비단 스카프 가장자리처럼 노랗게 빛났다. 저녁바람이 틈새를 비집고 들어와 나뭇잎 냄새, 흙 냄새, 그리고 수십 년간 내가 익숙해온 삶의 규범의 냄새를 실어왔다. 제때 지불하고 약속을 지키고 올바른 일을 하는 것. 나는 화면을 터치하여 연락처를 열었다. 은주의 이름은 여전히 맨 위에 있었고 부재중 전화 아이콘이 함께 있었다. 나는 한참을 바라보았다. 전화를 걸지 않았다. 이제 나의 부재는 값을 치러야 한다. 그리고 그 값은 더 이상 사과나 함께 찍은 사진으로 대체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돈의 밸브 닫히거나 열리는 와 계약 조항 이해하거나 이해하지 못하는 으로 환산될 것이다. 나는 화면을 껐다. 차 안의 작은 어둠 속에서 나는 내 숨소리가 고르게 이어지는 것을 들었다. 에어컨 바람은 여전히 차갑고 깨끗했다. 어딘가 꽃아치 너머에서는 여전히 웃음꽃이 피어나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잠시 후 그쪽 휴대전화가 울릴 것이다. 그리고 나는 그들의 날에 내가 해야 할 유일한 일을 마쳤다. 나는 마지막 보고서를 닫듯 속삭였다. 검수전 지급 불가. 문의는 신부 측으로. 그리고 나는 머리를 기대고 눈을 감았다. 절차를 지닌 침묵이, 그 침묵이 차 안을 가득 채우도록 내버려 두었다. 16시 47분. 휴대전화가 대시보드 위에서 쉴 새 없이 울렸다. 이번에는 모르는 번호가 아니었다. 화면에는 은주라는 이름이 선명했다. 나는 잠시 그 이름을 응시했다. 벨소리는 절박하게 울려 퍼졌다. 바깥에서는 결혼식 음악이 갑자기 누군가 볼륨을 줄인 듯 뚝 끊겼다. 이내 하이힐이 바닥을 찍는 소리, 하객들이 웅성거리는 소리가 섞여 들려왔다. 나는 전화를 받아 아빠 지금 뭐 하신 거예요? 은주의 목소리는 갈라지고 울먹임으로 가득했다. 전화기 너머로는 아수라장이 펼쳐지고 있었다. 케이터링 직원이 펜을 정리하는 소리. 무슨 일이야? 라고 묻는 하객들의 목소리. 카메라가 철컥하고 꺼지는 소리까지. 나는 가만히 앉아 있었다. 에어컨 바람이 고르게 얼굴을 스쳤다. 내 목소리는
마치 보고서를 읽는 것처럼 평온했다. 나는 그저 지급 상태를 갱신했을 뿐이다. 잔금 지급은 검수 후 오늘 불가. 뭐라고요? 은주는 거의 비명을 질렀다. 케이터링은 음식을 제공하지 않겠다고 하고 사진작가는 떠났고 음악도 멈췄어요. 모든 게 무너지고 있단 말이에요. 아빠, 미치셨어요? 이건 제 결혼식이란 말이에요. 나는 차 안에 둔 작은 보온병에서 차를 따랐다. 식어버린 녹차였다. 한 모금 마신 뒤 낮고 묵직한 목소리로 답했다. 분노가 아니다. 그건 명확함이다. 장면 전환. 웨딩홀 안 하객들은 주위를 두리번거리고 있었다. 나이든 몇몇 하객은 미간을 찌푸리며 왜 음식이 안 나와? 라고 속삭였다. 무대 위. 사회자는 당황한 채 마이크를 잡았고 가벼운 잡음이 흘러나왔다. 싱싱한 꽃은 그대로였지만 연회 테이블은 점점 비어갔다. 배경 음악은 완전히 멎었다. 조금 전까지 화려했던 분위기는 순식간에 팽팽한 긴장감으로 변했다. 그 한가운데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은 은주가 떨리는 손으로 휴대전화를 붙들고 있었다. 신랑인 준호가 귓가에 대고 속삭였다. 무슨 일이야? 돈 문제야? 그 말은 이쪽의 내게도 똑똑히 들렸다. 나는 찻잔을 내려놓고 휴지로 잔 가장자리의 물기를 닦아냈다. 내 목소리는 여전히 평온했다. 너는 오늘이 네 날이라고 했지. 나는 막지 않았다. 나는 그저 지갑에서 손을 뺐을 뿐이다. 이제부터 필요한 게 있는 사람은 네게 직접 물어야 할 것이다. 아빠. 은주가 흐느꼈다. 제가 지금 당장 해결할 수 없다는 거 아시잖아요. 업체들은 현금을 달라고 하고 영수증을 찾고 하객들은 앉아서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시는 건 제 인생을 망치는 거나 다름없어요. 나는 몸을 살짝 숙여 핸들 위로 팔꿈치를 기댔다. 한 글자 한 글자 천천히 말했다. 아니, 나는 그저 계약 조건을 지켰을 뿐이다. 너와 그 사람들은 이 예식에서 나를 배제하고 싶어 했지. 좋아. 나는 그 사실을 완벽하게 명확히 해줬을 뿐이다. 아비가 없으면 자금줄도 없다는 것을. 수화기 너머로 은주가 터뜨린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선생님,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라며 누군가를 애원하는 소리, 아마 꽃다발을 지키려는 플로리스트일 것이다가 섞여 들렸다. 그 혼란 속에서 은주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터져나왔다. 아빠는 항상 돈이 권력이라고 생각하시죠. 저는 그냥 오늘 하루 드라마 없이 스캔들 없이 보내고 싶었을 뿐이에요. 하루만 참아주실 순 없었어요? Hero says, better this is been, has a naked at any foreigns. 나는 입꼬리만 살짝 올렸다. 웃음이 아닌 씁쓸함의 흔적이었다. 너는 드라마가 없기를 바랐지. 이제 넌 그걸 갖게 됐다. 하지만 내가 소리쳐서가 아니라 네가 나를 배제하기로 한 결정 그 자체에서 비롯된 드라마지. 이건 분풀이가 아니다. 이건 명확함이다. 장면 전환. 홀 안에서는 밴드가 악기를 케이스에 넣고 있었고 사진작가는 삼각대를 접고 있었다. 장비를 끄는 소리가 돌바닥 위에서 날카롭게 울렸다. 몇몇 젊은 하객은 몰래 휴대전화로 촬영하고 있었다. 한 아주머니는 이게 무슨 집안이야 라며 혀를 찼다. 분위기는 걷잡을 수 없는 혼란으로 변했다. 하지만 내 차 안에는 오직 에어컨 소리, 차 따르는 소리, 그리고 고른 숨소리뿐이었다. 아빠, 제발 지금이라도 막을 수 있잖아요. 다시 결제해 주세요. 부탁이에요. 은주의 목소리가 떨리며 낮아졌다. 그 뒤로 준호의 목소리가 끼어드는 것이 들렸다. 장인어른, 이건 좀 너무하십니다. 체면이. 나는 그의 말을 잘랐다. 이번에는 선풍기 소리보다도 낮은 목소리였다. 체면은 연회장에서 나오는 게 아니다. 체면은 약속을 지키는 데서 나오는 것이지. 그들은 내 얼굴에 어떠한 경우에도라는 붉은 글씨를 박아 인쇄했다. 체면은 그때 이미 무너졌다. 지금은 그저 그 결과일 뿐이다. 라이스, 수화기 너머로
긴 침묵이 흘렀다. 사회자가 애써 웃으며 잠시만요. 곧 다시 진행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소리가 들렸지만 마이크는 불안했고 아무도 그 말을 믿지 않았다. 나는 다시 찻잔을 들었다. 이제는 식어버린 찻잔 위로 피어오르던 옅은 김을 바라보았다. 내 목소리는 높지 않았지만 문서 마지막에 찍는 도장처럼 단호하게 울렸다. 은주야, 너는 네 결혼식에서 아비를 배제하기로 선택했다. 나는 그저 남은 부분을 마무리했을 뿐이다. 내 이름을 지급 라인에서 빼는 것. 이제부터 모든 업체는 너를 찾을 것이다. 나는 더하지도 빼지도 않았다. 그것이 명확함이다. 은주의 목소리가 갈라지며 부서졌다. 아빠, 이렇게 하시면 제 얼굴을 어떻게 들고 다녀요? 아마 여러분 중 99%는 이 말을 듣고 한숨을 쉬며 좋아요나 구독을 누르지 않고 그냥 지나칠 거예요. 1초라도 걸리더라도 지금 몇 시이고 어디서 듣고 계신가요? 21시 17분. 문 두드리는 소리가 급하게 울렸다. 마치 누군가 주먹으로 나무 문을 연달아 치는 듯했다. 쿵, 쿵, 쿵. 나는 찻잔을 내려놓고 현관으로 걸어갔다. 초인종이 선택의 여지도 주지 않고 날카롭게 울어댔. 나는 잠금장치를 풀었다. 문이 살짝 열렸다. 복도의 불빛이 세 개의 얼굴을 비췄다. 맨 앞에는 최미정 신랑의 어머니 서 있었다. 단단하게 고정했던 머리는 몇 가닥 풀려 있었고 마스카라는 눈꼬리 양옆으로 검게 번져 있었다. 짙은 남색 벨벳 재킷은 누군가에게 세게 잡아당겨졌는지 어깨 부분이 구겨져 있었다. 그녀 뒤에는 준호와 미셸 신랑의 여동생이 있었다. 미셸은 클러치백을 꼭 쥔 채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가쁘게 숨을 쉬고 있었다. 김 선생님, 미정은 내가 인사할 틈도 주지 않고 깨진 유리 조각처럼 날카롭고 높은 목소리로 쏘아붙였다. 당신이 내 아들 결혼식을 망쳤어요. 우리 집안 전체 얼굴에 먹칠을 했다고요. 나는 문틀에 살짝 기댄 채 문을 한 뼘 정도만 열어두었다. 천천히 말씀하시죠. 현관 앞 바람이 찹니다. 차다고요? 지금 추위 느낄 정신이 있어요? 그녀가 내 가슴을 똑바로 가리켰다. 음악은 멈췄고 음식은 안 나오고 하객들은 수군대고 언론은 기사를 써대고 이제 만족하세요? 만족하지 않소. 그저 명확해졌을 뿐. 나는 짧고 평온한 목소리로 답했다. 준호가 당황하며 끼어들었다. 아버님, 제가 수십 번은 전화 드렸어요. 왜 안 받으셨어요? 저 지금 웨딩홀에서 청구서를 들이밀고 있어요. 제 체면이. 나는 그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내 체면은 네 아비의 얼굴을 어떠한 경우에도라는 붉은 글씨와 함께 입구에 인쇄하지 않는 것에서 시작되는 것이다. 다카라네이. 미정이 입술을 비틀었다. 또 그 사진 얘기군요. 오늘은 아이들의 날이었어요. 우린 그저 소란 없이 지나가고 싶었을 뿐이에요. 누가 중간에 돈줄을 끊는 그런 짓을 하랬나요? 이런 횡포가 어디 있어요? 횡포? 나는 간신히 들릴 정도로 되물었다. 계약 조건을 지키는 걸 횡포라고 부르시오? 그녀가 턱을 치켜들었다. 돈이 남의 인생에 아무 때나 들어올 수 있는 입장권이라도 되는 줄 아세요? 우리 사위 말이 맞았어. 당신은 돈으로 압박하는 데 익숙한 사람이야. 나는 소리 없이 아주 희미하게 웃었다. 수만 번 고르는 사이 질문을 밖으로 밀어냈다. 지난 3년간 누가 집 계약금을 냈소? 누가 추가 학비를 냈고? 준호가 모는 저 차 할부는 누가 내고 있소? 오늘 결혼식 비용은 누가 댔지? 세 사람 모두 대답이 없었다. 복도 끝에서 엘리베이터가 띵 소리를 내며 닫히는 소리만 들려왔다. 나는 두 번째 칼날 같은 질문을 던졌. 작년 여의도 생일 파티는 누가 계산했소? 설날에 시댁 식구들 용돈은 누가 줬고? 큰 돈은 아니지만 누구였소? 미셸의 손이 떨리며 클러치백을 놓칠 뻔했다. 그녀는 마치 솔직해도 되는지 허락을 구하듯 작게 말했다. 아저씨가 대부분 내셨어요. 미정은 딸을 매섭게 쏘아보더니 다시 나를 향해 더 높은 목소리로 말했다.
돈을 냈다고 사람을 소유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우리 집안은 자식 안 팔아요. 맞소?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 집안도 아비를 팔진 않소. 그 말의 분위기가 순간 가라앉았다. 바람이 처마 끝 풍경을 건드려 아주 작은 댕소리를 냈다. 준호가 애써 상황을 수습하려 했다. 아버님, 사실 입구 명단은 의사소통에 오해가 있었어요. 어머니는 그저 누가 사진을 인쇄했나? 내가 말을 잘랐다. 누가 어떠한 경우에도라는 붉은 글씨를 썼지. 그가 마른 침을 삼켰다. 그가 경호팀에 혹시 몰라서요. 아버님이 오셔서 험한 말씀을 하실까봐 어머니가 체면 구기는 걸 두려워하셨어요. 나는 미정을 보았다. 당신은 체면을 구길까 두려워했고 나는 체면을 잃었소. 그녀가 이를 갈았다. 한 사람 체면이 집안 전체 체면과 비교가 됩니까? 언론에서 전화가 와요. 네티즌들은 비웃고 있고요. 우리를 죽일 셈이에요? 아니, 나는 도장을 찍듯 말했다. 나는 언론을 건드리지 않았소. 나는 계약서를 건드렸지. 내 돈은 내 서명을 따라 움직이오. 존중이 없으면 서명도 없소. 미정은 반걸음 다가와 그녀의 구두코가 내 문지방에 거의 닿을 뻔했다. 마스카라는 두 개의 검은 줄기로 흘러내려 마치 얼굴에 그어진 전쟁의 흔적처럼 보였다. 말은 참 번지르르하게 하시네요. 그럼 당신 딸은요? 딸은 울다가 기절까지 했어요. 이제 속이 시원하세요? 아니, 나는 고개를 저었다. 속 시원하지 않소. 나는 배웠지. 오늘은 부재에도 대가가 따른다는 것을 배웠소. 당신들이 내 부재를 요청했으니. 나는 그저 정당한 값을 치렀을 뿐이오. 미셸이 조금 앞으로 나서며 작지만 간절한 목소리로 말했다. 아저씨, 지금이라도 업체에 내일 지급하겠다고 말씀해 주시면 그들도 계속 진행할 거예요. 저희가 정말 예상하지 못했어요. 은주 언니는 소란이 무서워서 서툴렀던 거예요. 나는 그녀를 향해 돌아섰다. 고맙구나, 미셸. 하지만 서툰 건 소란이 무서워서가 아니다. 서툰 건 모욕을 주기 위해 절차를 이용해 놓고 자신을 구하기 위해 또 다른 절차를 요구하는 것이다. 미정이 비웃었다. 말장난은 잘하시네요. 좋아요. 조건이 뭐죠? 제가 여기서 사과하죠. 보상을 원하세요? 얼마요? 절반? 3분의 2? 말해보세요. 나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보며 천천히 말했다. 조건은 없소. 협상도 없소. 경계선은 이미 입구에서 사진과 붉은 글씨로 그어졌소. 거기서 당신들이 문을 닫았으니 여기서 나도 닫을 것이오. 그녀가 목소리를 낮췄다. 한 글자 한 글자가 이를 악문 사이로 새어나왔다. 후회하게 될 겁니다. 나는 방금 같은 말을 삼키며 지난 30년간 후회하며 살았소. 오늘은 더 이상 참지 않을 것이오. 준호의 목소리가 갑자기 무너졌다. 아버님, 저는 나쁜 놈이 아니에요. 저는 그저 양쪽에 끼었을 뿐이에요. 어머니가 집안이 저를 짓눌러요. 그가 지친 눈으로 고개를 들었다. 저를 사주로 몰지 마세요. 나는 고개를 기울였다. 복도 조명이 내 이마에 깊은 주름을 비췄다. 네가 스스로 걸어 들어간 길이다. 나는 그저 네가 서 있는 길이 어떤 곳인지 보라고 불을 껐을 뿐이다. 미셸이 작게 흐느꼈다. 아저씨, 제발요. 저희에게 퇴로를 열어주세요. 나는 침묵했다. 그 침묵 속에서 누군가의 주머니 속 아마 준호의 거실 휴대전화가 카카오톡 알림으로 울리는 소리가 들렸다. 친척방. 오늘 일 뭐냐? 미정은 움찔하며 휴대전화를 꺼내 화면을 노려보더니 다시 고개를 들었다. 온 집안이 난리예요.
오늘 밤이면 인터넷 신문에 기사가 뜰 거예요. 인터넷에서 악마가 되고 싶으세요? 나는 어깨를 으쓱했다. 나는 인터넷을 통제하지 않소. 나는 내 서명과 내 집문을 통제할 뿐이요. 나는 손을 문 가장자리에 얹었다. 차갑고 매끄러운 나무의 감촉이 느껴졌다. 당신들이 진정한 사과를 하러 왔다면 아마 들었을지도 모르지. 하지만 오늘 밤 당신들은 따지고 흥정하고 여론을 무기 삼아 찾아왔지. 미안하지만 이 집은 그런 식의 협상은 받지 않소. 미정은 가방끈을 꽉 쥐었다. 손톱이 가죽을 파고들었다. 그녀의 목소리가 미끄러지듯 낮아졌다. 그깟 자존심이 밥 먹여줍니까?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적어도 남의 자존심을 갉아먹진 않소. 나는 마지막으로 미셸을 보았다. 오늘 밤 진실을 말한 사람은 너뿐이구나. 조언 하나 하지? 잔인함을 정당화하기 위해 체면을 이용하지 마라. 그 이자는 아주 비싸단다. 그녀가 고개를 숙였다. 네, 죄송합니다, 아저씨. 나는 문 손잡이를 잡고 문을 살짝 안으로 당겼다. 내 목소리가 마지막으로 칼집에 스치는 칼날처럼 새어 나갈 만큼 작은 틈만 남았다. 남은 것은 자존심뿐이요. 그리고 나는 문을 닫았다. 철컥. 문 너머로 구두굽이 황급히 돌아가는 소리, 누군가 훌쩍이는 소리. 엘리베이터가 다시 한번 띵 하고 울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거실은 적당히 밝았다. 테이블 위에 찻잔은 여전히 온기가 남아 있었다. 나는 자리에 앉아 찻잔을 들어 가볍게 불었다. 옅은 김이 피어올랐다. 잔인할 정도로 평온하게 휴대전화 화면이 밝아졌다. 소셜 네트워크의 새 알림이었다. 지역 커뮤니티. 오늘 결혼식 대참사 실시간. 댓글 숫자가 스톱워치처럼 빠르게 올라가고 있었다. 나는 휴대전화를 뒤집어 놓았다. 찻잔을 한 바퀴 돌렸다. 그리고 조용히 내 집이 숨쉬는 소리를 들었다. 바깥에서는 여론의 폭풍이 곧 몰아칠 것이다. 하지만 경계선은 그어졌다. 문은 닫혔다. 그리고 나는 적어도 오늘 밤만큼은 무례함과 협상하지 않는다. 다음 날 아침 겨울 햇살이 얇은 커튼 사이로 스며들어 내가 매일 차를 마시는 나무 탁자 위로 떨어졌다. 주전자에서는 방금 물이 끓어 느린 심장박동처럼 익숙한 보글거리는 소리가 울렸다. 녹차 향이 피어오르며 그 쌉쌀하고 부드러운 향이 잠시 마음을 가라앉혀 주었다. 휴대전화를 여는 순간 여론의 폭풍이 덮쳐올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나는 천천히 찻잔을 내려놓고 화면을 켰다. 카카오톡 메시지는 쉴 새 없이 반짝였고 뉴스 앱 아이콘은 붉은 알림을 연달아 띄우고 있었다. 첫 화면에서 나는 거의 자정이 다 되어 올라온 은주의 게시물을 보았다. 아버지가 제 결혼식을 망쳤습니다. 아버지는 결제를 막아 모든 것을 멈춰 세웠습니다. 저는 그저 평온한 하루를 원했지만 아버지는 자신이 중심이 되기를 선택했습니다. 친척들과 친구들 앞에서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이 모든 것을 지켜보게 해드려 모든 분들께 죄송합니다. 글 아래에는 하얀 드레스를 입고 마스카라가 번진 채 눈가가 붉어진 그녀의 사진이 있었다. 등 뒤로는 미처 끝나지 않은 연애 테이블, 철수하는 케이터링 직원들, 반쯤 남은 와인잔들이 보였다. 나는 서둘러 스크롤을 내리지 않고 그 사진을 오랫동안 바라보았다.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첫 몇 줄만 훑어보아도 댓글이 폭포수처럼 쏟아지고 있었다. 세상에 결혼식 날 친아버지한테 이런 일을 당하다니 너무 안타깝네요. 다른 사람은 이렇게 썼다. 나이 든 사람들은 이기적이라니까 돈이면 다 된다고 생각하지. 소중한 추억을 누구도 망치게 두지 마세요. 저도 부모님의 경제적 압박을 겪어봐서 너무 공감돼요. 익명의 계정에서 날아온 짧고 간결한 문장들이 화살처럼 날아와 밝혔다. 나는 차를 한 모금 더 마셨다. 쓴맛이 혀 전체로 퍼져나갔다. 그 동정의 바닷속에서 가끔씩 물에 잠긴 돌멩이처럼 동떨어진 다른 의견들이 떠올랐다. 아버지가 그렇게 나빴다면
지난 3년간 집세와 차값은 왜 받았을까? 다른 누군가는 물었다. 웨딩홀 계약서에 누가 서명했죠? 만약 아버지라면 잔금 지급을 보류할 권리가 있는 거 아닌가요? 어떤 이는 더 직설적으로 말했다. 돈은 받고 싶어 하면서 돈 주는 사람은 배제하고 싶어 할 순 없는 법이지. 좋아요는 거의 없었지만 나는 마치 진흙 속에서 사금을 찾아낸 듯 그 몇 줄을 거듭해서 읽었다. 나는 휴대전화를 내려놓고 늘 곁에 두던 작은 수첩을 펼쳤다. 손에 연필을 쥐고 2개의 칸을 그었다. 한쪽에는 여론, 다른 한쪽에는 사실이라고 썼다. 여론 칸에는 재빨리 단어들을 적었다. 이기적 결혼식 방해, 돈으로 통제. 사실 칸에는 항목별로 줄을 그었다. 3년간의 집세, 4,800만 원. 차값, 2,100만 원. 추가 학원비, 1,200만 원. 웨딩홀 계약금, 1,500만 원.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나는 숨소리처럼 느리고 규칙적인 박자로 연필 끝을 종이에 가볍게 두드렸다. 온라인 뉴스는 이미 이 사건을 자극적인 제목으로 기사화하고 있었다. 아빠가 돈줄 막자 딸 결혼식 중단. 마포 웨딩홀의 악몽. 직원들 철수. 밴드 연주 중단. 기사에는 내 사진이 없었다. 온통 고개를 숙인 은주의 모습. 떨리는 두 손, 동정심을 유발하는 순간들 뿐이었다. 시댁 측 팀이 재빠르게 움직인 것이 틀림없었다. 카메라를 어떻게 통제해야 하는지 아는 사람들이었다. 나는 가만히 고개를 저었다. 이 싸움에서 언론은 대포와 같지만 대포는 보급이 있어야만 쏠 수 있다. 그리고 나는 그 보급의 수도꼭지를 쥐고 있었다. 옆집에서 문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아래층 아주머니가 늘 그랬듯 김치통을 들고 오셨다. 나는 문을 열어 인사를 하고 김치를 받아 다시 식탁으로 돌아왔다. 톡 쏘는 김치 냄새가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한 공기 속으로 스며들었다. 나는 작은 접시에 김치를 덜어 전기밥솥에 남은 식은 밥과 함께 먹었다. 소박하지만 속을 든든하게 채워주는 아침 식사였다. 숟가락이 그릇에 부딪히는 작은 소리가 울리는 동안 휴대전화는 여전히 댓글을 올리며 빛나고 있었다. 마치 2개의 평행세계가 공존하는 듯했다. 한쪽에서는 익숙한 아침 식사의 시고 매운맛이, 다른 한쪽에서는 저 바깥의 소란스러운 여론이. 스크롤을 내릴수록 그 일방적인 동정의 바닷속에서 작은 균열들이 보이기 시작했다. 아버지가 계약했다면 잔금 지급 보류는 합법적인데 힘들다고 하소연하면서 누가 돈을 냈는지는 무시할 순 없지. 그 댓글들은 좋아요가 거의 없었지만 지하 수맥처럼 끈질기게 존재했다. 나는 알았다. 충분히 무거운 돌 몇 개만 던져지면 여론의 흐름 전체가 바뀔 수도 있다는 것을. 나는 수첩에 더 적었다. 첫 번째 전장, 소셜미디어, 불리함, 전환점, 계약서와 자금 흐름, 전략. 맞서 싸우지 말고 증거를 지킬 것. 나는 옛날 공장에서 사고가 나 언론의 비난을 받았을 때 아버지가 하셨던 말씀이 떠올랐다. 소문은 빨리 퍼져도 흰 종이와 서명만이 오래 남는 법이다. 나는 수첩을 덮고 연필을 그 위에 올려놓은 뒤 차를 한 잔 더 따랐다. 휴대전화는 여전히 울렸지만 나는 어떤 댓글에도 답하지 않았고 은주에게 전화하지도 않았으며 친척들에게 해명하지도 않았다. 나는 그저 조용히 앉아 벽시계가 똑딱이는 소리를 들었다. 아침 햇살이 탁자 위로 떨어지고 있었다. 여론은 물 위의 거품이다. 하지만 그 깊은 바닥에서 물은 여전히 고요했고 진정한 물줄기는 내 손안에 있었다. 월요일 저녁, 싸늘한 서울의 공기 속 마포의 가로등은 축축한 보도블록 위로 옅은 노란빛을 쏟아내고 있었다. 나는 마상훈 변호사의 작은 사무실에 앉아 있었다. 나무 책상 하나, 의자 2개, 그리고 높은 서류장이 겨우 들어갈 만한 공간이었다. 하얀 형광등 불빛이 가지런히 정돈된 서류 뭉치들을 비췄다. 여러 거래에서 나와 함께했던 중년의 마 변호사는 노트북을 열고 마치 보고서를 읽듯
평탄한 목소리로 말했다. 검토 결과 신랑 박준호 씨는 현재 개인 채무가 약 8천만 원에 달하며 대부분 신용 대출입니다. 그 외에 신혼부부 명의의 사업자 대출이 하나 있는데 처가 쪽의 보증 서명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가 서류 한 뭉치를 내 앞으로 밀었다. 이 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 사장님께서 연대보증 서명을 하시면 모든 부실 채무를 떠안게 되실 겁니다. 나는 표정 없이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다. 손가락이 종이 가장자리에 닿자 갓 인쇄된 잉크 냄새가 느껴졌다. 숫자 하나하나에서 나는 가족의 행복이라는 장막 뒤에 가려져 있던 그림의 실체를 똑똑히 보았다. 마 변호사가 마치 벽에도 귀가 있다는 듯 목소리를 낮췄다. 그들은 사장님께서 결혼식을 망치려 했다는 이야기를 꾸며내 양가에 퍼뜨려 문전박대를 정당화했습니다. 제가 들은 바로는 그들은 이것을 위기 관리 방식이라고 불렀답니다. 실은 하객들 앞에서 사장님을 배제하기 위한 명분을 만든 것이죠. 나는 펜을 꽉 쥐었다. 연필심이 뚝 하고 작게 부러지는 소리가 났다. 마음속에서는 창밖의 바람 때문이 아닌 방금 들은 말들 때문에 차가운 한기가 몰아쳤다. 모든 것이 순간적인 분노 때문이 아니었다. 그것은 계획이었다. 사무실 문이 조용히 열렸다. 예전 웨딩홀 프로젝트를 담당했던 옛 직원 린다가 들어왔다. 그녀는 주위를 둘러보더니 맞은편 의자에 앉아 두 손을 맞잡았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또렷했다. 더 이상은 못 참겠어요. 말씀드려야 해요. 마니나루. 나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린다는 깊이 숨을 들이마신 뒤 오랫동안 담아두었던 말을 본물 터지듯 쏟아냈다. 제가 결혼식 직전에 열린 그들의 비밀회의에 참석했어요. 그들은 심리 전략이라는 계획을 논의했습니다. 목표는 2주 안에 사장님을 무너뜨려. 나는 할 말을 잃었다. 린다는 계속했다. 그들은 예비 방안까지 논의했어요. 만약 사장님께서 계속 버티시면 고령의 건강 상태를 이유로 행위 능력 상실을 선언하고 법원에 후견인 지정을 신청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장님은 더 이상 재산 결정권을 갖지 못하게 되는 거였어요. 한마디 한마디가 칼날 같았지만 더 이상 아프지 않았다. 그저 이미 아물어버린 흉터를 드러낼 뿐이었다. 나는 린다가 반복한 2주 안에 무너져서 뭐든 서명할 거이라는 말을 똑똑히 기억했다. 부녀 간의 정의나 효심 따위는 조금도 남아있지 않은 적나라한 문장이었다. 마 변호사는 다른 서류 뭉치를 뒤져 노란색 형광펜으로 줄이 그어진 이메일 출력물을 꺼냈다. 이것은 그들의 내부 교신 내용입니다. Under any circumstances라는 문구가 경호팀에 보낸 지시사항에 그대로 나타나 있습니다. 전자서명까지 되어 있어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가 단호한 목소리로 종이 모서리를 가볍게 두드렸다. 나는 서류 더미를 그리고 내 앞에 앉은 두 사람을 바라보았다. 머릿속에서 흩어져 있던 조각들이 하나의 완전한 그림으로 맞춰졌다. 입구에서 막혔던 일부터 인터넷에 올라온 눈물의 호소문, 숨겨져 있던 채무 압박까지 모든 것이 오해의 연속이 아니었다. 그것은 증인이 있고 문서가 있는 잘 짜인 각본이었다. 나는 의자에 등을 기댄 채 몇 초간 눈을 감았다. 눈을 떴을 때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이것은 더 이상 아버지와 딸 사이의 개인적인 이야기가 아니었다. 이것은 나를 결정권자의 자리에서 몰아내기 위해 법적인 계산까지 동원된 체계적인 재산 탈취 음모였다. 그 순간 나는 더 이상 내가 피해자가 아님을 깨달았다. 나는 증거를 쥔 사람이었다. 나는 살아있는 증인이었다.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이 판도를 뒤집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다. 린다가 울먹이는 목소리로 나를 보았다. 죄송해요. 너무 오랫동안 침묵해서. 나는 가만히 고개를 저었다. 아니, 자네는 말해주었네. 그것으로 충분해. 나머지는 내가 맡겠네. 나는 모든 서류를 거두어 가죽 가방에 넣었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두려움 때문이 아니었다. 에너지가 솟구치고 있었기 때문이다. 오늘 밤 이후로는 더 이상 물러설 길이 없다는 것을, 명예와 진실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은 모든 것을 공개하는 것뿐이었다. 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야경은 여전히 휘황찬란했고 마포대교 위의 차량 행렬은 마치 전깃줄처럼 길게 이어져 있었다. 나는 깊이 숨을 들이쉬며 옛날 아버지가 남기신 마지막 말을 머릿속으로 되뇌었다. 가장 강한 적은 저 밖에서 시끄럽게 떠드는 자가 아니라 손안에 조용히 증거를 쥐고 있는 자다. 나는 마치 나 자신에게 약속하듯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그 증거를 빛으로 꺼낼 시간이었다. 아마 여러분 중 99%는 이 말을 듣고 한숨을 쉬며 좋아요나 구독을 누르지 않고 그냥 지나칠 거예요. 1초라도 걸리더라도 지금 몇 시이고 어디서 듣고 계신가요? 사흘 뒤 여론이 여전히 들끓고 있을 때 나는 내 작은 방에 앉아 낡은 노트북을 열고 한자 한자 타이핑했다. 변명도 하소연도 아니었다. 그저 공개서한이었다. 나는 이렇게 썼다. 저 김영호는 28일 결혼식의 모든 비용을 지불한 사람입니다. 저는 웨딩홀과 케이터링 업체와 밴드와 포토 스튜디오와 계약을 맺었습니다. 저는 제 딸에게 단 한 번도 어떤 조건을 내건 적이 없습니다. 제가 요구한 것은 단 하나, 최소한의 존중이었습니다. 제가 어떠한 경우에도 출입 불가라는 사진과 함께 하객 명단에서 제외된 것은 사실이며 이는 전자서명이 포함된 지시사항에 근거합니다. 그 순간부터 저는 계약 조항에 따라 모든 지급을 중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것은 분노가 아니라 명확함입니다. 편지 아래 나는 증빙서류 스캔본을 첨부했다. 계약금 이체 확인증, 박미란 씨와 주고받은 이메일, 그리고 오늘은 제 날이니 아빠 제발 힘들게 하지 마세요. 라고 딸이 썼던 나와 은주 사이의 메시지 내용까지. 나는 이 편지를 세 곳의 주요 언론사에 보냈고 동시에 개인 SNS에도 전부 게시했다. 단 1시간 만에 그것은 마른 들판의 불길처럼 번져나갔다. 신문 기사 제목의 색깔이 바뀌었다. 드러난 계약의 진실, 결혼식 비용은 과연 누가 냈나? 아버지의 편지. 나는 어떤 조건도 내건 적 없다. 은주에게 완전히 기울어져 있던 여론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새로운 댓글들이 올라왔다. 이게 사실이라면 딸이 잘못했네. 돈 낸 사람이 중단할 권리도 있는 거지. 존중은 쌍방일 때 가족인 것이다. 그날 오후 나는 한 방송사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명확한 해명을 위해 짧은 인터뷰에 출연해달라는 요청이었다. 나는 동의했다. 스튜디오 안 조명이 밝게 빛났고 카메라는 조용히 내 얼굴을 향해 돌아갔다. 진행자가 질문을 던졌다. 따님을 돈으로 통제하려 했다는 말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는 서류 뭉치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한 장 한 장 넘겼다. 내 목소리는 느리고 단호했다. 만약 제가 통제하려 했다면 제가 조건을 내걸었던 적이 단 한 번이라도 있었는지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제가 웨딩드레스 고르는 것을 막았습니까? 밴드 선택을 금지했습니까? 저는 그저 돈을 냈을 뿐입니다. 그리고 사진 한 장으로 배제당했을 때 저는 지급을 중단하기로 선택했습니다. 그렇게 간단한 일입니다. TV 화면에는 내가 증빙 서류를 들고 굵게 인쇄된 잔금 파이널 페이먼트라는 글자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모습이 전국으로 방송되었다. 그 순간 나는 더 이상 결혼식 입구에서 모욕당한 아버지가 아니었다. 나는 증인이었고 나 자신의 검사였다. 그날 밤늦게 내가 집으로 돌아왔을 때 현관등은 여전히 켜져 있었다. 하지만 문 앞에는 한 무리의 사람들이 서서 기다리고 있었다. 긴 코트를 입은 은주는 마스카라가 번져 있었고 준호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한때 기세등등했던 미정과 선희의 얼굴은 이제 당혹감으로 가득했다.
동서인 미셸은 조용히 뒤에 서서 안타까운 눈빛을 보내고 있었다. 문 두드리는 소리는 더 이상 지난번처럼 급하지 않았다. 그저 떨리는 목소리 하나가 들려왔을 뿐이다. 아빠, 저희가 잘못했어요. 설명할 기회를 주세요. 나는 문을 열었지만 완전히 밖으로 나서지는 않았다. 집안의 불빛과 마당의 어둠이 뚜렷한 경계선을 만들었다. 나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얼굴을 쳐다본 뒤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어떠한 경우에도 출입 불가 사진을 누가 인수했나? 모두가 침묵하며 시선을 피했다. 나는 낮고 날카로운 목소리로 반복했다. 마침내 준호가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했다. 제가 그게 평화를 지킬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했어요. 나는 은주를 향해 돌아섰다. 대출 서류를 만들어서 아버지에게 연대보증을 서라고 압박한 건 또 누구지?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지고 입술이 떨렸다. 시어머니가, 그리고 준호 씨가. 저는 그저 내가 손을 들어 말을 끊었다. 됐다. 울음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그저 법정에서 판결이 내려진 듯한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다. 나는 긴 숨을 들이마신 뒤 마지막 말을 던졌다. 너희들의 쓰레기를 치워줄 사람은 그날 입구에서 죽었다. 그리고 나는 이제부터 너희들에게 바라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나는 조용히 문을 당겼다. 경첩이 삐걱거리고 이내 빗장이 철컥하고 잠기는 소리가 단호하게 울렸다. 나는 손을 뻗어 현관등을 껐다. 노란 불빛이 훅 꺼지자 마당의 어둠 속에 그들이 남겨졌다. 방 안에는 나와 똑딱이는 시계 소리뿐이었다. 하지만 마음속에는 보기 드문 평온이 깃들었다. 더 이상 씁쓸함도 변명도 없었다. 그저 진실이 밝혀진 뒤 찾아온 고요함 뿐이었다. 밖에서는 밤바람이 불며 수군거리는 소리들을 싣고 지나갔다. 나는 승패가 필요 없었다. 나는 그저 자존심이 필요했다.